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저널 7회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두 부합이에요. 제일 처음에 선조가 조선을 침략하였다라고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사구조,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문단마다 이 침략과 관련해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좀 봐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는 게 좋겠죠. 자, 조선을 침략했고 침략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항전을 해서 일본군이 몽진을 했고 명나라에 도움을 해서 협력해서 맞섰다. 임진왜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는 강력한 공세에 치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문단의 글이 조금 더 다듬어졌어야 하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에 시들었다. 전쟁 초기에는 의병들이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었다. 특히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그 글 자체가 제가 좀 옮기다가 막판에 바꿨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에 시달렸다고 하면 다음 문단 부연도 주지문에 대한 부연이니까 일본군의 공세에 시달린 내용이 나와주는 게 글 자체의 완성도론도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에 시달렸으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문장 두 문장이 연결되는 게 기출에서는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위에 있는 결과죠. 이 위에 있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군사력 강화하고 군제계력 강화가 되었다. 주지문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건 그거에 대한 부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 실현이지만 충격을 줬고 많은 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개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군사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선지를 본다면 어디서 읽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답을 고르는데 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아까 전에 글이 좀 연결성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접하는 그 언어논리 텍스트는 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읽고 나가는지에 대한 감을 항상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초기 훈련도감은 오이 소속이었으나 후기에 오군영 소속으로 개헌되었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요. 어디 있어야죠? 이쪽 아래쪽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에 개혁에 대한 거, 훈련도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훈련도감을 기본축으로 군비를 재정비했으며 조선 초 오이 체계에서 벗어나 훈련도감을 비롯된 오군영 체계로서의 일대 전환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조선 초기 훈련도감이 오이 체제였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전문단에 보면 이 훈련도감에 대한 그런 군사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이 전쟁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요. 설치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된 거고 그게 오이 소속이었다 이런 내용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군제개혁 가능케 한 거 어디 나와 있었죠? 그 결과 군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위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로 인해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문장 합치면은 해전 승리는 군제개혁을 가능케 했다라고 문장 연결하는 거 문제 없겠죠. 현재 3번 조선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첫 문단의 상황이죠. 침략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조선은 전통적 화포 전력의 일부인 조총을 재정비했다. 선지만 보더라도 조선이 조총에 대한 내용을 일본이 보통 조총이잖아요. 근데 재정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문단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도 일본에 대한 내용, 일본과의 전쟁이 나와 있는데 조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각종 군제개혁, 무기개혁 나와 있는데 조총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총을 재정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나마 나와 있는 게 항해 출신들을 활용한 조총 개발이다라고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통적 화포 전력 이 부분인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 조선의 화포 전력 재정비 이때 재정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활용한 조총 개발 전통적 화포 전력 이때 재정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 4번 같은 경우도 확실한 근거는 조총이 전통적 화포 전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이죠.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했다. 마지막 문단이죠. 여기에서 게을리했는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으로 되어 있고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고대 로마 제국 이야기죠. 고대 로마 제국은 치안 유지하고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안 조직을 운영하였다. 자, 첫 문단 첫 번째 문장 끊고 뒤쪽에서 그 치안 조직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로마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로마시에 치안 조직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안 조직도 대표적인 이 코어 쪽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뭐가 있었는데 주요 지역 순찰, 범죄 예방 이런 걸 했고 비즐리스라는 조직 이런 거 했다. 그리고 전문화되었고 이 전문화 과정에서 어떤 황제가 등장하고 어떤 엘리트 부대를 만들고 역할을 했다. 그 다음 문단은요. 야간에 발생을 했고 이들이 그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한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협력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글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조직이 없었다. 지금 여기 있는 글을 보세요. 알 수 있는데 지금 무언가 여기서 계속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하는 거랑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다. 이게 맞을 수는 없죠. 수로 자체가요. 분명히 위의 역할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게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없다라는 건 명시적으로 어떤 문단에 그런 역할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도 화재 예방과 진압 조직이 없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를 올라가면은 치안 조직 대표적인 거 이야기를 하고 화재 예방 진압 비즐리스라는 게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각각의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도 사실 수로만 보면서 여러분이 좀 그럴 가능성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그들 간의 관계가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 치안 조직들이 협력하면서 안전을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협력했다, 엄격히 분리되었다,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쪽 보더라도 로마 치전 활동을 긴급 활동 시 지원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이거 보더라도 아니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베루스 황제 뭔가 추가했다. 아까 전에 황제 나오고 뭔가 추가되는 거 나왔잖아요. 여기죠. 로마 시내의 치안을 강화하기에 프라이토리안 가드라는 엘리트 부대 만들었고 황제를 직접 보호하는 임무 담당하면서 거점 지키고 치안 활동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안위, 지금 황제를 지키는 거고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위와 로마시 여기 치안을 이제 치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프라토리안 가드 만들었다. 문제되지 않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선지 4번 주간에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대응해 치안 조직들은 시내 순찰을 강화하였다. 지금 이제 주간 때문에 시내 순찰 강화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문단의 역할을 보면은 치안에 대한 역할, 그리고 치안 조직에 대한 구별, 그리고 전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강화된 기능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한 거 야간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로마가 야간 순찰을 강화했다 되어 있습니다. 주간 내용 나와 있지 않고요. 프라토리안 가드 야간 통행 규제를 위반하는 자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자, 여기서 야간 통찰을 이렇게 하고 비즐리스가 특히 이런 걸 했다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비즐리스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프라이토리안 가드는 주요 거점을 지키고 긴급 상황 시 치안 활동 지원해요. 이들이 이런 역할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문두가 뭐죠? 핵심 논지입니다. 문두가 핵심 논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글에서 말하는 바를 핵심만 여러분이 읽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사회에서 의복 소비는 일상적이지만 윤리적인 것은 강화된다라고 말을 해요. 윤리적 측면은 종종 강화된다. 지금 어떤 배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윤리적 측면이 계속 강화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하지만 뭐라고요? 의복 소비에도 윤리 책임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문단이 또 어떻다고요? 의복 구매 같은 경우는 윤리관계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의복 소비가 윤리 반성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의복 소비를 할 때 윤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가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의복 구매에서 사용하는지는 윤리관계를 드러낸다. 이를 인식할 때 의복 소비는 윤리적 반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문단과 여기 문단을 여러분들이 굳이 보지 않더라도요. 선지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의복 소비 개인적 치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된다. 당연히 아니죠. 윤리적 책임은 소비자를 고려할 필요 없다. 질문에 대한 내용 아니죠. 3번 아닙니다. 3번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좀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의료사업에서의 윤리 문제는 환경 문제에 국한된다. 그런 내용도 아니죠. 의복 소비가 윤리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되게 다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위를 보게 되면은 의복은 이런 윤리적 관계에 영향을 드러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야지 윤리적 반성이 된다. 즉 윤리적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문단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의복 소비에서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고려했을 때 윤리적 반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의복 소비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4번 역시도 핵심 선지를 찾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핵심 선지 같은 경우 핵심 선지 찾는 것 같은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되게 큰 문제 없이 읽고 풀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개발이 지금 뭐라고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지문이죠. 뒤쪽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된다라는 게 뒤쪽에 이런 수로를 보세요.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가지는 의미를 다음 문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표현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접근이 뭐라고요?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도시개발이 지속 가능이다. 지속 가능이라는 삶의 질을 높이면서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단 뭔가 배경 같아요. 오히려 3번과 비교해 보세요. 3번에서 사실 논지라는 거는 이렇게 팡 꽂지는 하지만 의복 소비에도 윤리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현대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이 되게 강조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은 도전에 직면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서 아래쪽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네요.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걸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게 이 글의 결국 결론일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요? 4번이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은 환경, 사회, 경제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4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출문제 비슷하게 사실 여기는 거 대부분 이번에는 마지막에 좀 유사한 거를 넣었기 때문에요. 어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거 아마 갈등인가? 어쨌든 간 비슷한 문제였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서 정부가 한다라는 걸 지문에서 어디서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 맥락에서 좀 봐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텍스트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이런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래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자, 판단지표, 경제적 규모 이야기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의 유형, 이것도 실시 여부 판단할 때 한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은 뭐죠? 시행한 이후에 누가 진행하는지 등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 프로젝트 수행하는 이쪽 아래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쓰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에 대한 덩어리가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래쪽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작성한다. 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실시 대상 프로젝트의 경제적 규모는 환경영향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요? 경제적 규모라고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총사업비가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이상이더라도 환경적 영향이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총사업비 경제적 규모예요. 총사업비를 활용하되 경제적 규모가 실시 기준 이상이더라도 환경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경제적 규모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유형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적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기관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기관장이 단독으로 평가하는 게 볼 수 없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결정이에요. 그럼 어디죠? 환경에 대한 영향 여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경제적 규모이고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환경 프로젝트 수행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관리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4번이 확실히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해강사자의 회람 후에 기관장한테 보고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이
시행 결정 이유 단계죠. 여기를 확인하면은 작성된 영향평가서가 이해관계자 회람 후에 해당 기관장한테 보고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세무시가 3단계 교통안전 강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는 부연이죠. 왜 그거를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뭐가 목표인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고 마지막 문단에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러면 다 본 거예요. 그럼 바로 선지 가면 됩니다. 교통안전 강화 프로그램은 모두 교통경찰의 집중단속과 교통안내. 자, 그럼 이게 전부 다 교통경찰이 집중단속과 교통안내가 있는지 보는 거죠. 1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1단계는 교통경찰이 집중단속과 교통안내를 한다. 뭐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문단은 뭐죠? 두 번째 문단은 2단계는 복합요인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교통안전센터가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뭐 운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대책 마련해서 프로젝트, 교통신호체계 개선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모두 교통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사실 단계인데 3단계의 그 교통안전 강화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고다발 지역을 하기 위해서 1단계는 어떤 지역, 2단계는 어떤 지역, 3단계는 어떤 지역 되어 있습니다. 3단계를 한다고 반드시 1단계가 여기서는 그래다 일부러 안 넣어놨죠. 이 전 단계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런 거 안 나와 있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만들고 신호체계, 뭐 교통흐름 최적화 이런 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구역 같은 경우에서 교통경찰의 뭐 집중단속, 교통안내 이런 게 뭐 있을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단계라고 해가지고 더 중요한 단계에 이런 과정을 거친 거지 여기에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거고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세 곳의 교통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교통경학자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거 여기죠.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교통안전센터 운영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무시에는 뭐 지금 3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통안전센터 운영하는 건 오케이. 교통공학자와 협업하는 이런 거 위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죠. 3단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교통안전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3단계 한번 보면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통안전 공학자와 협력을 하고 그리고 교통흐름 최적화 뭐 필요한 경우 신속 대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교통안전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건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세무시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지원팀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실 구성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는 뭐를 하면 이렇게 한다, 뭐를 하면 저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실제 읽어보게 되면요, 마지막은 뭐 필요한 경우 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세무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과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단계 보면은 교통경찰도 나와 있고 전문가도 나와 있고 의료 전문가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지금 함께 일을 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교통공학자와 협력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어떻게 진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치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내를 수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라고 본 다음에 글이라는 게 이 수정하는 거는 사실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을 했던 거를 한번 뭐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은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장난치는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쪽을 추가한다, 수정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 문제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그러니까 오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뒤에 수정한다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앞쪽 내용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위에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하라고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비시 청소년이 아니라 비시 거주 청소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비시 청소년이 아니라 비시 거주 청소년 누구나라고 수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끝나고요. 기존 5종에서 7종이 되고 그리고 드론과 VR 대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아래 보면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VR과 드론이 포함되겠죠. 뭐뭐 등이라고 하면 나머지도 되는 거고요. 7종으로 수정하는 거. 현재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페스티벌 일정뿐만 아니라 참가 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 신청 기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한 게 없다. 연락처 정보가 아니라 절차와 서류를 제시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절차와 서류는 제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문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을 이게 단순하게 문의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세한 관련 내용은 여기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누리집 및 지역 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 말씀하신 의견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필요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8번 문제 위에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문제를 만들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근데 그냥 이 내용 자체가 보통 틀리게 만들 때는 기출문제 같은 거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틀린 내용들을 그냥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 한번 보시죠. 자동차 전동 킥보드 공유용 이동수단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으면요. 정기점검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있으면은 그게 원인이다라고 하면 정기점검을 받은 거랑 받지 않은 거에 사고 확률을 비교해야지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정비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비교해요. 실험이라고 할 때 비교 집단이랑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되는 그 꼴과 같은 꼴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병은 사고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안전교육 이수와 이수하지 않는 비율은 사실 이 안전교육이 실제로 많이 받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니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그 집단 예를 들어서 실제 기출문제도 이게 나왔죠. 아스피린이 신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거에서 아스피린을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을 가지고 심장병 유병률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치가 가해진 걸 가지고 집단을 구별하고 결과값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값을 사고가 일으킨 운전자들 중에서 안전교육 이수와 이수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은 이거 가지고 어떤 결과값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는 거 지워버리게 되면은 뭐 남죠? 3번만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기억 맞으면은 니은 지워버리고요. 디귿만 먼저 봐줘야죠. 전용도로가 가장 긴 지역의 사고 발생 건수와 가장 짧은 지역의 사고 발생 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용도로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용도로가 가장 길다 그리고 가장 짧은 지역이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긴 지역과 짧은 지역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그 지역에서 전용도로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위에서 말을 하는 게 최근 이런 현상이 공유용 이동수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전용도로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부족하면은 잘 되어 있는 굉장히 전용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전체 도시의 면적 대비 전용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인구 몇 명당 사고 비율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고 발생 건수만을 단순 비교하고 전용도로가 긴 지역과 짧은 지역을 비교하는 거 가지고는요. 정의 말하는 것을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절대적 길이는 사실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됩니다.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여기 쉼표 들어가고 뒤쪽에 어떤 Y기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직원이 X기업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보다 생산 수치가 낮은 걸 생각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를 지금 보면요. 뭐뭐 하지만 이 뭐죠? 연원이죠, 연원. 연원 연결입니다. 가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같은 상황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자, 나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만 수로가 뭐죠? 더 성과가 어떤 게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을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을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을의 원리는 뭐라고요? 기업의 성과를 직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다 더해서 정량화시키고 생산성이 6이면은 100명으로 더해서 6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 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직관도 봐야 됩니다. 위쪽에 한번 볼게요. 대다수 직원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직관과 이제 충돌하는 게 나와야 돼요. 을이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 직원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성과가 좋은 기업.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Y기업에서 X기업과 Y기업의 성과 수치를 비교하는 경우인데 Y기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직원이 X기업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지닌 것보다 생산성이 낮다.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Y기업이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에 반대되는 게 을의 결론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다고요? Y기업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 자리에 들어가는 게 Y기업이 X기업보다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1번과 4번이 날아가네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을이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느냐? 을은 뭘 가지고 생산성을 판단한다고요? 성과 수치가 더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Y기업이 성과 수치가 X기업보다 좋아야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단순 합산이죠.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지금 이런 경우 Y기업의 가장 높은 생산성이 더 낮다고 Y기업의 인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1000명이 하는 거죠. 1000명이 일을 하고 그 1000명이 전부 다 생산성 되게 낮은데 곱해서 합산하면은 전체 합산은 더 많아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더 생산성이 높다라고 성과 수치가 높고 더 좋은 기업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5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 요컨대 A가 사용한 정의 개념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한번 볼게요. A는 정의가 분배나 절차의 공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권리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정의에 대한 거에 있어가지고 공정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분배 절차 공정성이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권리가 필요 조건이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자리에 기억, 니은, 디귿 보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정치적 권리가 필요 조건이다라는 걸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의와 뭐라고요? 분배 절차 공정성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정의랑 분배 절차 공정성 간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죠? 분배 절차 공정성이 충분 조건이 아니다죠. 그럼 충분 조건이 아니다. 조건문에서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조건문의 부정이잖아요. 조건문의 부정이고 분배 절차 공정성을 갖추는 경우지만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와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억 내용이 여기 가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즉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에게 지금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그런데 공정한 절차와 분배가 정의의 필수 조건이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 표현을 다르게 하라는 거죠. 공정한 절차와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정의롭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얘는 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공정한 절차와 분배가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정의롭다예요. 이건 이제 충분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공정한 절차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정의로운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워낙 제가 수업 때도 늘 말했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과 조건문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요. 조건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출문제랑 유사하죠. 차가운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팽창하면서 깨진다. 열팽창 때문이다. 좋은 설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온 유리일 때 깨질 확률 기준으로 삼아서 차가운 유리를 통해 가지고 열팽창이 파손임을 보여주고 열팽창 방지 처리를 할 때 유리가 깨질 확률이 만약에
50% 이상이 되면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읽어는 드렸지만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적인 문제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는 그 필요 조건을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 자, 유리 파손이 원인이 아님을 보여야 된다. 지금 유리 파손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여기 열팽창이 유리 파손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요. 두 경우 모두 뭐가 보장되어야 된다고요? 유리 파손에 열팽창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 파손에 열팽창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은 건 보장해야 한다. 여기는 오케이예요. 근데 원인이 아님을 보인다. 앞에 보세요. 원인이 아님을 보인다. 뭐가? 차가운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유리 깨질 확률이 50%를 죄송합니다. 원인이 아님이니까 여기는 열팽창 방지 처리를 한 상온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유리가 깨질 확률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열팽창 방지 처리를 한 유리에 뜨거운 물을 할 때 깨질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죠. 원래 50%인데 했을 때 열팽창 방지를 했을 때 50% 이상이다. 낮아지는 게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낮아질 뿐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기억 날리면 뭐 보면 되죠? 니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니은만 한번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 이제 열팽창은 유리 파손의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거 이게 보장된 상태에서 얘가 보장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차가운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유리 깨질 확률이 50% 초과하면은 이제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팽창 외에 요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유리가 깨질 확률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50% 초과에 대한 내용 나오죠. 유리 파손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시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죠. 니은은 다 맞고요. 기억 날려버린 다음에 디귿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원인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열팽창이 발생하는 경우 유리가 깨질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 여기 니은 한번 보세요. 유리 파손이 원인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더 낮아지는 걸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날라가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2번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나 을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은 동물한테 감정이 있다. 그럼 명시적으로 갑이 동물에게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갑은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네요. 을은 그러면은 뭐라고요? 동물은 감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동물은 감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그렇지 않네요. 기억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니은이 두 개니까 니은 봐야죠. 동물에게 감정이 없어도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감정이 있어도 법적 권리 없다. 자, 병 한번 보세요. 감정이 사실 갑과 을 같은 경우에서 갑은 이제 특성, 감정이 있는 경우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에는 법적 권리, 감정이 있어도 뭐 부여할 수 없다.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감정이 있어도 법적 권리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겠죠. 병은요. 그러면은 기억 맞고 니은도 맞습니다. 1번이 지워지고요. 실제로 감정이 있다고 밝혀졌을 때 바뀌어야 되는 거. 이제 우리는 이미 을을 읽었죠. 을은 갑과 같은 원리, 로직을 적용을 하는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없다입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이 있다고 하면 을은 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지금 5번이 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 추론하는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비상조치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아래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기억 한번 볼게요. 미세먼지 농도가 80이에요. 전 국민은 시대작업 중단,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 지금 80 여기 나와 있죠? 80 여기 3단계에 들어가네요. 비상조치 그 전 단계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전 국민 뭐라고요? 모든 실외활동이 중단됩니다. 중단해야 되겠네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럼 이 중에서 모든 국민 말고 공공기관 임직원들한테 적용되는 건 첫 문단이죠. 황사경보 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80 이상이면 황사경보고 마스크 쓰게 해야 되네요. 자, 여기 기억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사실 문제 만들 때도 뭐
공공기관은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거면은 이건 공공기관이 착용하게 해야 하는 거고 뭐 임직원들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내용을 보면은 이런 착용하게 해야 되면 임직원들 역시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미세먼지가 60이에요. 성인 골절 환자가 사설 성형외과에 가면 차량 이부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60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거고요.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민한테 적용되는 단계고 60이면 2단계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공공기관 출입 시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사설 정형외과죠? 공공기관 출입인가요? 아니죠. 기억 맞고 니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기억 맞고 니은 날아가고요. 디귿 보게 되면요. 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넘었어요. 학교 휴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0을 넘어버릴 때 4단계네요. 학교 휴교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25 어디죠? 1단계죠. 1단계는 뭐라고요? 실내 공기 정화기 사용이 권고된다. 실내 공기 정화기 사용이 권고된다. 그대로 나와 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14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게 논리박스 그린 거예요. 제가 지난 해설에 논리박스 안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하나 그 조건을 놓쳐가지고 해설과 답안을 잘못 설명드렸더라고요. 14번 같은 경우 뭐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논리박스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 집중, 모의, 전투 5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 참여해야지 다음 단계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쓰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가지고 그 논리박스에 활용하겠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자, 기본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모의에 참여한다. 여기다 표현을 해놨고요. 집중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초 참여하지 않았거나 모의훈련 참여하지 않는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갑은 기본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집중 단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 얘를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언이죠. 기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집중 단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거는 기본에 참여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집중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기하면은 2개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내용 중에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기법으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얘는 명시적으로 선언이 나와가지고 양도용법 잡기 되게 좋아요. 한쪽으로 다른 한쪽 두 덩어리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조건문으로 다 나와버리면은 물론 길로 풀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풀리긴 합니다. 길로 풀면 풀리긴 하는데 경우를 만약에 나누고 싶으면 양도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선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늘 풀듯이 나눠져 있는 건 보여드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많이 풀었을 거니까 조건문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억, 갑은 심화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화훈련에 참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심화훈련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에서 결합되는 건 없어요. 위에 이전 단계를 참여해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초 기본을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집단을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동시에 모의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집단 집중을 참여하게 되면 기초 참여하지 않거나 모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하죠. 다시 말해서 심화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요. 경우로 두 가지 선언을 두 경우로 나누면 둘 다 불가능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초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모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초에 참여하지 않고 모의에는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자, 기초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기본, 심화, 참여 못합니다. 나머지 의미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2개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니까 집중 참여하면 조건문에도 문제가 없네요.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의, 기초에 참여하지 않지만 모의 전투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네요.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그럼 디귿만 바라보면 되겠네요. 3개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표현이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3개 이상을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3개를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기초를 듣고 기본 심화를 듣는다고 해볼게요. 나머지를 안 듣는 거 가능한가요? 일단 기초, 기본, 심화까지를 들어버리면 모의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바꿔가지고 3개를 듣는다고 하니까 일단 기초, 기본은 심화 중에서 하나 이상은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고 모의고사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듣고
요거 안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이니까 집중 안 되는 거 문제 없고, 집중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를 안 듣거나 모의고사를 안 들어야 되는데 얘도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따질 때 뭐 기초만 이제 듣게 하고 요거 안 듣게 하면은 문제 없네요. 여기 듣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역시 문제가 없죠. 조건문에서 정권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권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고요. 아, 이런 경우 가능하구나. 3개 이상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디귿 맞는 거. 정답은 14번에 4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갑이 새롭게 입수한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약개발 회의가 열리고 모든 제약연구원은 하루 이상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석 현황을 보려고 한 거죠. 여기서 월 그러면은 화, 수, 목 4개가 있는 거고요. 월요일은 모두 수요일 참석. 자, 월요일은 모두 수요일. 논리박스 그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참석한 제약연구원 중 수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제약연구원이 뭐다? 있다. 특징이죠. 그러니까 화요일에 참석하고 수요일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참석한 제약연구원만 이틀 이상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틀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수요일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하나씩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틀 이상 가려면 무조건 수요일이 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가 하나 추가되어서요. 자, 뒤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는 참석한 제약연구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뒤에 결합된 내용과 합쳐져 가지고 특징이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목요일에는 참석한 사람,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 푸는 거 제가 어떻게 푼다고 했죠? 위에 있는 정보는 법칙 하나, 법칙 2개, 특징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칙과 특징이 합쳐져서 얘 아래쪽에 있는 얘가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특징이 추가적인 정보값을 통해서 아래쪽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새로운 특징이 주어졌을 때 위에 있는 법칙과 결합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그런 정보 도출의 원리가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논리박스에서 특징 하나를 위에 있는 정보랑 결합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수의 x니까 월도 x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가 x니까 어떻다고요? 2번 이상 참석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특징은 이미 고정이에요, 고정.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특징 가지고 얘가 법칙을 통해서 결합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특징이 주어져 가지고 여기는 조건과 결합해서 이 상황이 나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서 이 두 번째 조건은 사실 문제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다른 조건과 결합해서 이 마지막에 나온 새로운 이 정보가 나오는 거로는 결합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뭐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5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요. 1, 2, 3, 4 중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수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는 참석한 연구원이 있다. 수요일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는 참석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수요일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월요일에 X가 들어가네요. 아, 밑에 있는 이 경우가 만들어지겠구나. 1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화요일만 참석한 제약연구원이 적어도 1명 있다. 그럼 여기서는 특징을 하나 준 거예요. 화요일 동그라미 나머지 X. 결합해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죠. 화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연구 제약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회의에 하루 참석했다. 화요일 X인 상황에서 회의에 하루 참여했는데 그게 어디일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적어도 회의에 하루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수요일만 참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확정값으로 밑에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월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해서 결합해서 목요일에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제가 논리박스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논리체계는요, 집합론과 똑같다고 했죠. 집합론과 똑같고, 하나하나가 집합이고 그 속에 속하는 이제 원소들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건 지금 다낭수로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리박스를 만들었어요. 논리박스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장관이 놓여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자신의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은 찬성한다. 재정, 교육, 국토, 환경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정책에 찬성하고 하나 이상의 정책은 반대해야 됩니다. 여기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줄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환경장관 2명이다. 2명이라고 했고요. 환경에 찬성하면 재정에 찬성한다. 환경에 찬성하면 재정에 찬성한다. 표기를 했고요. 재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 재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려면은 최소한 재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3명보다 많아져야 되겠네요. 3명보다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장관은 없대요. 그러면은 재정에 찬성하면 국방에는 모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가 3명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국토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써놨지만 이제 2명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3명보다 많아지니까요. 일단 이런 것도 뭐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 같은 경우요. 재정정책과 국방정책이 모두 찬성하는 장관 없다 해서 표현한 거고, 국방정책에 찬성하는 장관은 2명이다 있어가지고 표기를 했고, 국방에 찬성하면 모두 교육에도 찬성한다. 여기 국방에 찬성하면 교육에 찬성한다 써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위에 있는 조건과 조건 결합시켜야죠. 기재부 장관 동그라미니까 국토부에 X, 국토가 아니라 국방이겠네요. 국방이 X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의 동그라미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도 동그라미네요. 국의 동그라미니까 교회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이 동그라미가 되면은 재정에다가 X가 들어갈 거예요. 자, 국이 2명입니다. 국이 2명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2명이 국이 동그라미, 여기는 X가 2명 나오겠네요. 재무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3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환경부 재정에 동그라미가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추가해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정책에 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에 있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3개의 정책에 찬성한다. 자, 어떻게 해줘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정책에 찬성을 하고 교육부 장관이 3개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하게 되면은 국방은 여기 X 들어가는 거고요. 환경도 국방 X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2명이 찬성하니까 교육의 동그라미고, 교육의 동그라미, 아니 국의 동그라미죠. 교육부가 국의 동그라미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부 장관은 재정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재정에 반대하면 환경에도 반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정정책에 찬성하면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2개만 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죠. 그럼 뭐만 보면 된다고요? 디귿만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이제 지워보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만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재정에 찬성했다라는 거, 국토교통부니 재정부의 재정에 찬성했다.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 다시 돌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틀린 거 날라가면 디귿만 보면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환경에 찬성하게 되면은 교육정책은 반드시 통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귀를로 보면 돼요. 귀를로. 그러니까 기획부정부 장관이 환경정책에 이렇게 뭐 찬성한다라고 넣어요. 근데 교육정책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찬성하지 않는 경우 어떤 거? 기획시정부의 환경에 찬성하고 나머지 여기다 XXX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충돌나는 거 있나요? 충돌나는 거 없어요. 나머지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도 기재부가 환경에 찬성해도 여기 교육정책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합해서 교육정책이 뭐 3명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확정값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디귿도 틀립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고요? 2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17번 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지금 정답 표기가 잘못 나와 있어요.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니은도 틀린 내용이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추론이고요. 배유는 배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첫 문단에서 배유는 배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수 없다. 앞에가 충족되면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효소 A가 존재하더라도 수분을 흡수한 후에만 활성화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이 활성화되지 못할 거고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래쪽에도 사실 써놨습니다. B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 못한다라고 해놨고요. 그 물질 B는 어떻게 효소 A가 없거나 물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양쪽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니은 효소 A가 충분하다면 물이 충분하지 않아도 발화할 수 있다. 효소 A가 없거나 충분한 양의 물이 없으면 B가 만들어지지 않고 B가 영양 공급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발화할 수 있다. 아니겠죠? 그럼 날리면은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발화가 시작된 씨앗에 물질 B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면 발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다. 지금 발화 과정의 촉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를 주입했을 때 발화 과정 촉진에 대한 내용 어떻게 했을 때 발화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B가 뭐 일정량 이상이 되면 공급을 하고 충분한 양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공급한다고 촉진에 대한 수록값이 거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양쪽에요. 근데 얘는 좀 질문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조금 더 빡빡하게 있을 거고요. 좀 길 때에는 추론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을 앞에 있는 이해 파트 그릴 듯이 읽어준 다음에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막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 전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가 뿌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남는지를 하는 거고요. 사막 식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 길이를 여기 일부 식물 뿌리 길이를 줄이는 대신 표면적 넓히는 거. 일반적으로는 긴 뿌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같은 경우는 잎에 대한 특성이네요. 낮에 잎을 접고 밤에만 잎을 펴는 특성. 그리고 다음 문단은 가시를 통한 보호가 나와 있고 그게 극한 전략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런 글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럼 손으로 내려가서 하나하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넓은 잎을 지닌 사막식물은 작은 잎을 지닌 사막식물에 비해서 수분 증발량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넓은 잎 한번 봐야죠. 넓은 잎 같은 경우를 보면요. 낮에는 잎이 적고 밤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낮에 잎을 적고 밤에만 잎을 피면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잎이 넓게 되면은 지금 수분 증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잎을 수분 송실을 막기 위해서 잎을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수분이라는 게 넓은 잎이라는 거, 잎이 넓이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뭐라고 말을 했죠? 가시가 공기 흐름을 변화시켜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라고도 되어 있죠. 가시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잎을 접고 피는 거에 대한 역할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분이 실제로 증발하는 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잎이 크기만 가지고는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반드시 수분 증발량이 더 많아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추론할 수 없는 거 1번이 되는 겁니다. 일부 사막식물은 낮 동안 잎을 접고 밤에 잎을 편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수분 송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선지 2번 맞는 거고요. 선지 3번. 긴 뿌리를 지닌 사막식물은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다. 긴 뿌리에 대한 내용 여기죠.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긴 가뭄 이후 두꺼운 줄기를 지닌 사막식물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줄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줄기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죠. 또한 모든 사막은 두꺼운 줄기가 있고 두꺼운 줄기가 다육질 구조고 내부에 많은 물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 가뭄이 있게 되면은 사막식물이 더 많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력을 높이는 거죠. 자연선택을 이야기하는 거. 사실 선지 4번 같은 경우가 추론이죠. 지문에 대한 내용, 그 원리랑 여기 나와 있는 사막식물의 적응을 통해서 생명력을 높이는 거. 오랜 가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사막식물이 적응하기 좋을 거고 그렇지 않은 식물들은 적응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선지 4번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짧은 비가 내렸을 때 긴 뿌리 그리고 얕은 뿌리 나와 있습니다. 짧은 비가 내렸을 때 긴 뿌리 식물이 흡수하는 물의 양은 더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짧은 비 이야기하면은 짧은 시간 내린 적은 양에 비해도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일부 사막식물이 지표 근처에 있는 작은 양의 물도 효과적으로 흡수한 거 이야기한 겁니다. 얘도 원리죠. 긴 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흡수. 얕은 뿌리는 이제 지표면을 더 효과적으로 적은 양을 흡수. 그러니까 짧은 비가 내렸을 때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쪽에서 오히려 그 얕은 뿌리가 더 많이 흡수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추론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기에 문제를 만든 건데요. 일단 얘는 1번 선지가 워낙 틀리게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1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제가 문두를 변경했어요. 설명이 아니라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라는 거는 어떤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정보와 결합해서 실험의 결과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추론이라는 것은 이 실험의 결과와 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값을 이끌어내는 그 양쪽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 있는 실험의 결과를 다 사실 보여야 돼요. 내부랑 외부를 전부 다 뭐 이 결과 최종적인 걸 다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론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자, 실험 결과를 한번 정리할게요. 비타민 세 형태 A, B, C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비타민 C죠. 이렇게 좀 말장난을 해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혈류로 전달된 비타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포에 전달된 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 C를 흡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혈류로 전달된 게 가장 많다, 가장 적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한다고 되어 있죠? 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혈류로 흡수된 걸 내부 흡수율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부 흡수율은 지금 C가 가장 많아요. 내부 흡수율은 C가 가장 높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천연 비타민이 내부 흡수율이 높다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가장 적은 거, 혈류로 전달될 때 가장 적은 거, 다시 말해서 내부 흡수율은 B가 가장 낮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내부 흡수율에 대한 내용은 2번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사실 2번이 되는 거고요. 외부 흡수율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외부 흡수율은 들어온 내용 중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서 흡수율에 대한 얼마의 차이를 보는 거죠. 지금 외부 흡수율을 보면 혈류 흡수 중 세포로 전달된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여기서는 뭐가 많다, 뭐가 적다라는 양만 가지고 있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 4, 5는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여기서 흡수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실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정값이 아니라는 거죠. 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선지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그 문제가 조금 불분명해서 제가 내용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전부 다 논증이라는 것을 연대 측정으로 바꿨어요. 연대 측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연대 측정, 여기에 제가 연대 측정으로 바꿨습니다. 연대 측정에 대한 강화와 약화, 그러면 이제 연대 측정이 강화, 약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되면요. 연대 측정이 가정하고 있는 거에 부합하면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화입니다. 자, 연대 측정, 지금 정확도 우라늄 238에 반감기 일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연대 측정은 우라늄 238, 지금 보면은 우라늄 238이 절반이 되는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지된다. 그러면은 연대 측정은 강화될 겁니다. 니은 지금 위에서 연대 측정에서 우라늄 238 대비 납 206의 비율이 작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말을 하는 거 달의 나이가 45억 년으로 추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대 측정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달의 암석에서 측정한 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연대 측정 결과가 이제 약화되는 거죠. 네, 여기 줄 쳐 있는 거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니은이라고 제가 해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 만약에 묻어 있게 되면은 이 연대 측정은 뭐 약화된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라늄이나 납이 뭐 유입되거나 추출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유입되는 경우라면은 지금 연대 측정 방식은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네, 21번부터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두 분석이고요. 22번 문제는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두 분석이고 보게 되면은 기억은 사적 이유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지문을 보면은 A, B, C 딱딱딱 나눠져, A, B 딱딱 나눠져 있죠? A, B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A 한번 보는 거예요. A, 사회적 책임 강조한다. 기업의 역할을 논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 다시 말하는 건 여기서 말을 해요.
논어를 이야기하고 공자는 백성이 중요하다, 백성의 진리가 중요하다, 현대 기업에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하면서 기업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개인이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야죠. 사적 이익 추구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익 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부정했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기억이 날아갑니다. 뭐만 보면 된다고요? 디귿만 보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일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사회적 조화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A는 다음 주장을 말을 하면서 뭐라고요? A는 기업의 원칙이 적용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 정답은 3번이 아니죠. 니은 디귿 4번이 되네요.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B를 한번 볼게요. 이윤 추구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면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핵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핵심 활동은 이윤 추구죠. 맞는 말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그라미 기억을 여기서부터 제가 줄을 확장해 놨죠. 동그라미 기억의 줄을 확장해 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상충한다면 동그라미 기억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장이나 혹은 주장의 전제 등에 대한 부정에 해당해야지 약화가 됩니다. A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위에서 아까 전에 앞에 문장에서 봤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장기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이윤 추구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게 동그라미 기억의 전제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인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부정해서 상충한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약화가 될 겁니다. 기억은 맞고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자, 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고품절 제품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었다면 기업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2번 같은 경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A가 주장하는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의무가 있다. 환경을 떠안을 것이다. 또 A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신뢰를 잃은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신뢰를 못 얻는다는 전제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전제에 깔려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 판단하면 되고요. 기업에 과도한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 결과 고용률 하락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동그라미 기억이 강화인지만 보면 돼요.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장기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 거기에 부합하나요?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죠. 강화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요. 네,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죠. 논문 가라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봐야 됩니다. 기준. 논문이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발표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과학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A랑 B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가나다라 마다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에다가 내용들을 넣어서 표값이 완성이 됩니다. 표값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논문이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발표되는지 있는지가 들어가면요.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 같다. 가와 나에서 이전에 발표되지 있는지를 가 나에서 찾으라는 거죠. 가는 뭐라고요?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나 뭐라고요?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이 같다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기억 없는 걸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뭐 봐야 된다고요? 디귿만을 그 다음에 봐보면 되겠죠. 미음과 비읍이 같다면 시옷과 이응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미음과 비읍이 같은 거 뭐로 했을 때 같죠? 지금 논문이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발표된 적 있는지 가지고는 같아요. 새로운 과학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가와 나는 포함하지 않았고 이제는 포함하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음 비읍이 같다라는 것은 여기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B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논문이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발표한 적 있는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옷과 이응, 그러면은 논문이 동일한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를 가지고 달아를 살펴보라는 거죠. 동일한 주제 발표된 적 없고 동일한 주제 발표된 적 없습니다. 시옷, 이응 같게 되겠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자, 물론 이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지만 그냥 채우면 금방 풀려요. 제가 그냥 채우지 않고 문제 푸는 거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맞고 디귿 맞고 니은만 보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이 서로 다르다면 B에 논문의 내용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B의 논문 내용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A 자리는 뭐라고요? 이전에 발표됐는지가 이전에 발표대가 있는지 여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기역과 디귿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발표된 적이 있어요. 다는 발표된 적 없어요. 서로 다른 거는 되겠네요. 근데 이게 반드시 B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B가 논문의 내용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바뀌어도 무방한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보니까 논문의 내용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A 자리에 그게 본다고 하더라도 기역과 디귿은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워도 되고요. 채워서 보는 게 가장 편하고 귀룰로 생각하면요. 다르다고 하고 B 자리에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들어가도 되네요. A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날라가고 기역 디귿만 남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 거고요. 민원이죠. 예 그러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안전계획 집행 업무가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립해야 하면은 집행 업무가 총장 업무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최종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뭐를 해야죠? 수립과 집행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총장이 하는 거고 안전계획 총장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 뭐 별도에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한번 보게 되면요. 뭐 학과 단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냐 해가지고 학과 같은 경우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최종 승인과 책임은 이제 총장이 져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물어보는 거에 바로 답하는 거 보면은 이제 대학교는 총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뭐 담당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종 책임자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최종 책임은 총장한테 있다는 내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뭐라고요? 전부 총장이 져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의 답이네요. 사실 여기 보고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묻는지 보고 여기는 원래를 가지고 이 값이 결과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1번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기역의 내용 적절한 것을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는 겁니다. 이 문제 둘 모두 A씨, B씨 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둘은 위에 나와 있는 갑과 을의 상황이죠. 갑과 을을 여기는 원리에다 적용시켰을 때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조례 4조 1호를 바꾼대요. A씨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가입자를 없애고 A씨 조례에 따른 가입자예요. 조례에 따른 가입자는 A씨 지역 가입자, A씨 소재 기업의 직장 가입자네요.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어떤 상황이죠? A씨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을은 어떻게 되냐면요. B씨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했고 A씨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고 있어요. 갑은 A씨 직장생활, 을은 A씨 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직장가입자니까 지금 A씨 국민연금 조례를 바꾸게 되면 기업을 통해 가지고 갑을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니은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조회 제4조의 제2호네요. 여기네요. 국외부재자로서 일시 귀국된 가입자를 바꿔서 A씨 소재 기업의 직장 가입자로서 일시 귀국한 자 및 과거 5년 이상 A씨의 주민등록을 한 모든 가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 한번 볼게요. 갑 같은 경우는요. A씨 소재의 직장 가입자로서 A씨 소재 기업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5년 이상 주민등록을 A씨에 두고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5년 이상 A씨에 주민등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로서 일시귀국한 자, B가 A씨에 있는 회사 다닌 다음에 일시귀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적용이 되니까 니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니은도 되네요. D급 같은 경우 B를 이제 바꿔가지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를 B씨의 주민등록을 한 자로 바꾸네요. 이제 이 양을 바꾸는 겁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갑은 어떻다고요? B씨의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어떻죠? B씨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하면은 지금 디귿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기형,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감사합니다.